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우리 며느리, 윤정. 3년간 그 아이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헌신적이었지. 난 그런 며느리 윤정이를 사랑했고 복덩이라 불러주며 내 딸처럼 예뻐했지. 그런 윤정이에게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을 맡겼어. 그리고 아이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지. 김 여사님에게는 남편보다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신뢰하고 예뻐했던 며느리 윤정 씨. 그런 윤정 씨가 김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는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한 김 여사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 복수의 결말을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고급 빌라의 넓은 거실 창을 넘어와 은은한 금빛을 들이웁니다. 빌라는 수백 평에 달하며 그 공간 전체는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갈합니다. 거실에 놓인 고가구, 벽에 걸린 현대 미술품, 심지어 식탁 위에 은식기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것이 이 가족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굳건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질서 아래에는 며느리 윤정의 치밀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윤정은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 직접 차린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조용하면서도 빈틈없이 헌신적이며 마치 잘 길들여진 새처럼 며느리의 도리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합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살가움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만족해하는 표정입니다. 그녀의 눈에 윤정은 결점 없는 완벽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는 좀 더 드세요. 요즘 통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윤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들의 재산을 성실하게 불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고, 우리 윤정이가 매번 이렇게 챙겨주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겠어.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지. 식탁 맞은편에는 윤정의 남편이자 김 여사의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평온했던 아침 식사 시간은 남편이 시계를 확인하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회사 일로 인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것이 익숙한 일상입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김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짐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 다 잘 챙겼지? 오고 갈 때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건강 조심하고. 남편은 김 여사에게 인사한 후 윤정을 향해 돌아서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는 곧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리지만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빨리 처리하고 돌아올게.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옆에서 잘 보필하고 있을게요.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일 잘 처리하고 오세요. 당신 몫까지 제가 여기서 다 처리해 놓을게요. 남편은 윤정의 뺨에 짧게 입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부부간의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윤정에게는 그저 완벽하게 이행해야 할 연극의 마지막 컷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 입맞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냅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윤정은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실세로 남게 됩니다. 특히 김 여사 부부의 평생 재산 관리는 전적으로 윤정의 손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윤정은 치밀하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재산 이전의 최종 단계는 남편이 출장 간 바로 오늘 윤정의 손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거실 소파로 향하고 윤정은 남은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흐트러짐이 없으며 가정부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녀는 식탁을 닦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냉장고 옆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을 쳐다봅니다. 김 여사,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의 윤정은 이미 사라진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춥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기는 필요 없어. 이 가족에게 했던 모든 거짓된 친절. 이젠 여기서 끝이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 삶을 찾아야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그녀는 주방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이 적힌 최종 서류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적 없이 태울 수 있는 작은 휴대용 라이터와 함께 비닐랩으로 꼼꼼하게 밀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 여사는 윤정을 부릅니다. 윤정아, 잠깐 이리 와보렴. 오늘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는 서류 말이다. 내가 워낙 꼼꼼하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평생 쌓은 우리 재산을 너처럼 믿고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김 여사는 윤정의 손에 작은 보석함 하나를 쥐어줍니다. 오래된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작은 브로치였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물건이다.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니 내가 받아야지. 오늘 일도 잘 마무리하고 오렴. 윤정은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아주 찰나의 흔들림을 보이지만 곧 완벽하게 미소를 되찾고 감격한 척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이 브로치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윤정은 그 브로치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차갑습니다. 가문의 상징? 그 가문은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가죽 핸드백을 챙깁니다. 핸드백 안에는 김 여사가 건넨 브로치와 이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핵심 서류 파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마지막 외출을 알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합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중요한 서류 처리할 것도 있어서요. 늦지 않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듭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녁에 보자. 네, 다녀오겠습니다. 윤정은 현관을 나섭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직전 거실에 앉아 있는 김 여사를 힐끗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임무를 완수한 자의 냉정한 확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시간이야. 잘 가, 내 복수를 위한 무대. 윤정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빠르고 단호합니다.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순간 현관문이 닫힙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지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가르고 그녀의 완벽한 배신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김 여사는 TV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에 며느리 복이 넘친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윤정이는 참 착해. 저렇게 속 깊은 며느리가 또 어딨겠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김 여사 가족은 윤정이
평범한 외출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출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떠남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끕니다. 유심칩을 뽑아 미리 준비한 빈 캔에 넣어 밀봉합니다. 그녀는 이미 이 도시와 이 가짜 삶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씻겨 내려간 듯한 해방감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사이드 미러로 비치는 빌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끝. 모든 건 계획대로야. 차는 거침없이 빌라 단지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녀가 보였던 모든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균열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던 오후, 윤정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행에서 처리한 재산 도피 서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한 신뢰가 불러온 비극적인 배신, 그 서막이 이렇게 조용하고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집을 나선 오후 김 여사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갑니다. 윤정이 아침에 차려놓은 점심을 먹고 김 여사는 며느리의 헌신에 만족하며 평온한 오후를 보냅니다. 그녀는 곧 윤정이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지 되뇌었습니다. 오후 3시 그녀는 윤정이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김 여사의 마음속에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벌써 5시가 넘었는데 윤정이가 왜 이렇게 늦지? 평소엔 이렇지 않잖아.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나. 김 여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6시가 되자 불안은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윤정은 늘 완벽하게 계획된 삶을 살았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지연은 그녀의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 여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해외 출장 중인 아들은 시차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김 여사는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윤정은 평소라면 아무리 늦더라도 문자 한 통은 남기는 철두철미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기별도 없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립니다. 저녁 7시 여전히 윤정에게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김 여사의 불안감은 초조함과 깊은 불길함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몰라. 사고라도 난 거면 어쩌지? 김 여사는 윤정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익숙한 연결음 대신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이 들려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윤정은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늘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움직였는데 이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은 평소의 윤정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김 여사는 TV를 끄고 정적에 잠긴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8시 김 여사는 침실로 돌아가 아들에게 다시 국제 전화를 시도합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됩니다. 여보. 혹시 윤정이한테 연락 왔니? 왜 전화가 안 되니? 휴대폰도 꺼져 있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여기 막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정신이 없어요. 연락은 없는데요. 혹시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안 되나요? 아니, 그냥 오늘 아침에 은행에 중요한 서류 처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밤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 휴대폰도 꺼져 있고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래. 별일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문자 남겨놓을게요. 제가 전화해 보라고 할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이는 꼼꼼하잖아요. 아들 역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는 아내의 헌신과 유능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윤정이가 조금 늦더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여사는 아들과 통화를 끊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길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9시 김 여사는 혹시나 메모라도 남겨놓았을까 싶어 윤정의 방으로 향합니다. 윤정의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한 침대, 정돈된 화장대. 하지만 그녀는 화장대 거울 옆 평소에는 없던 작은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를 발견합니다. 잠시 급하게 일이 생겨서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메모의 글씨체는 깨끗하고 단정하지만 며칠 뒤에 연락이라는 문구는 김 여사의 가슴을 차갑게 식힙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움켜쥐고 아들에게 다시 국제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이미 울음기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들, 안 되겠다. 윤정이가 이상해. 메모를 남겼는데 며칠 뒤에 연락한대. 이건 그냥 외출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은행에 중요한 서류 때문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혹시 그 서류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니? 너한테 불리한 건 아닌지 확인해 줘야 해. 아들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합니다. 그는 시차를 무릅쓰고 즉시 자신의 비서와 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 비상 연락을 취합니다. 두 사람은 불안 속에서 윤정의 행선지였던 은행과 그녀가 처리하기로 했던 재산, 관련 서류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립니다. 자정 무렵 김 여사는 거실에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공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현실로 바뀌어 갑니다. 그녀는 윤정의 방에서 메모가 붙어 있던 곳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신뢰와 애정이 도구로 돌아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어머니, 방금 지점장이랑 통화했어요. 윤정이가 오늘 오전에 모든 서류 처리 다 끝냈대요. 모든 절차를 완료했답니다. 김 여사는 숨을 멈춥니다. 그녀는 아들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직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맡겼던 모든 재산, 부동산이랑 예금, 전부 오늘 윤정이 주도로 제3자 명의로 완전히 이전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대요. 한치의 실수도 없게. 김 여사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의 힘이 완전히 풀립니다. 수화기는 맥없이 소파 위로 떨어지고 D-D-D- 하는 전화 끊김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윤정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전부 다 정리하고 도망친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평생의 재산, 우리 집안의 모든 걸 훔쳐갔어. 김 여사의 절규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정의 평범했던 외출은 이 가족의 전 재산을 도피시키는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만이
이 밤의 공기를 차갑게 채웠습니다. 그들의 고립된 공포가 이 빌라를 감싸 안으며 이제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적인 추적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사라진 지 사흘째. 김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빌라 전체는 여전히 호화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공간은 배신과 공포로 가득 찬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지만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싸늘합니다. 김 여사는 이틀 내내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으며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우리 윤정이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건 꿈일 거야. 누군가 나를 속이는 거야. 우리 윤정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곧 돌아올 거야. 무슨 큰 오해가 있는 거야. 김 여사의 부정은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힙니다. 윤정의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는 텅 비어 폐쇄되었고 그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마지막 기지국 위치만 파악된 채 꺼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계획적인 경제 범죄로 사건을 전환했지만 명의 이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이 고도의 지능, 범죄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한 형태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오후 출장지에서 급히 귀국한 아들이 짐가방을 내던지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비행과 충격으로 인해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해 보이지만 얼굴에는 절망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와 자책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경찰서와 은행에서 받아온 두툼한 서류철을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서류철은 비극의 최종 보고서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착오는 없어요.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윤정이가 서명하고 처리한 모든 서류입니다. 전부 윤정이 주도로 제3자에게 넘어갔고 경찰 조사에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서류철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놓인 서류를 노려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누가 누구한테 증여를 해? 이럴 수가. 우리 집 금고 열쇠까지 다 맡겼는데 이게 다 연기였단 말이야? 나한테 보였던 그 모든 상냥함이 전부 가짜였다는 말이니? 네, 어머니. 변호사를 만났는데 윤정이가 처음부터 노린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니까 윤정이가 수년 전부터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을 마치 저희가 자발적으로 며느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증여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설계했어요. 모든 서류에는 어머니와 저의 동의와 위임장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건 소송으로 가도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윤정이가 쳐놓은 법적인 그물이 너무 견고해서요. 김 여사는 분노에 떨며 윤정의 방으로 향합니다. 아들도 뒤따라 들어섭니다. 그들은 윤정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찾기 위해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침실, 드레스룸, 화장대. 그러나 윤정의 개인 물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룸 옷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옷들은 물론 평소 입던 평범한 잠옷 한 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채취마저 사라진 듯 방 안은 낯설고 공허합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이 집에 살았던 기억 자체를 지우고 떠난 겁니다. 치밀하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자책과 배신감으로 인해 떨립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와 맹목적인 신뢰가 윤정의 범행을 도왔음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윤정이가 착용하던 고가의 시계나 액세서리가 사라진 것보다 일상적인 흔적이 말끔히 지워진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김 여사는 윤정의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절규합니다. 그녀는 윤정의 완벽했던 친절을 되짚어 봅니다. 매일 아침 그녀에게 주던 따뜻한 차, 잔소리 한 번 없이 집안일을 처리하던 모습, 모든 금융 서류를 꼼꼼하게 처리하던 유능함.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배신을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이 김 여사의 심장을 찢어놓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나한테 해줬던 모든 친절이 전부 가짜였다는 말이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배신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피가 맺히는 주먹을 보며 그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윤정의 과거를 추적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윤정은 결혼 전에도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 배경에 대해서도 늘 모호하게 언급했다는 사실만 밝혀집니다. 어머니, 윤정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뒤지고 있어요. 동창들도 직장 동료들도 마치 신분을 세탁한 사람처럼 깨끗합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당신이 출장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요. 김 여사는 절망을 넘어선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재산 회복을 넘어선 자신들의 신뢰를 짓밟고 달아난 윤정의 새로운 삶을 파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변모합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김 여사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저승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고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통보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다면 말이야. 우리가 믿었던 그 시간을 되돌려 받아야 해. 경찰은 못 잡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내가 직접 잡을 거야. 내가 걔한테 속았던 것처럼 내가 걔를 완벽하게 속여서 이 집으로 다시 끌고 올 거야. 넌 여기서 내 그림자가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이미 넌 한 번 속았잖아. 김 여사는 며느리가 이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자신도 낡고 평범한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고요했던 집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복수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복수가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떠난 지 일주일. 호화로운 빌라의 내부는 더 이상 침묵과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복수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서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우아했던 사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단호한 의지가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복수심이 그녀의 유일한 생존 이유이자 원동력입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재산을 전부 찾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거라도 지켜야죠. 경찰에 협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지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윤정이 빠져나간 법적 구멍을 공식적인 절차로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아니, 경찰은 못 잡아. 그리고 법은 걔가 얼마나 완벽한 사기꾼인지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직접 잡을 거야. 내 손으로 벌을 줄 거야.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평생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는 문제야. 걔가 나를 속인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김 여사는 복수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회복을 넘어선 윤정이 현재 누리고 있을 행복과 새로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출복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듯한 낡고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의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물을 벗은 듯 새로운 신분으로 위장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나는 이제 윤정이를 찾을 저승사자가 될 거야. 내가 걔한테 속았던 것처럼 나도 완벽하게 위장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야. 넌 여기서 내 그림자가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이미 넌 내 아내한테 한 번 속았잖아. 또 속을 수는 없어. 김 여사의 단호한 의지에 아들도 결국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명예를 건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사냥꾼의 방식으로 윤정을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윤정의 행적을 역추적할 단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과거 쌓았던 고위층 인맥 중 비밀리에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전직 수사관 출신 지인 최 사장을 찾아갑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 이건 우리 집안의 존망이 걸린 일이야. 며느리 윤정이가 사라졌어. 단순 가출이 아니야.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강도야.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 경찰이 못하는 일을 자네가 해줘야 해. 최 사장은 김 여사의 사정을 듣고는 윤정의 금융 기록과 사라진 시점의 은행, CCTV 기록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서류가 최종 처리되었던 시점의 금융 정보를 일부와 은행 CCTV 영상을 손에 넣습니다. 이는 윤정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밤늦게 김 여사와 아들은 서재에서 확보한 은행 CCTV 영상을 초조하게 확인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 속에는 윤정이가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 윤정이 아닌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도장 찍는 일을 처리하는 차가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류를 넘기고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웃는 것 같아요. 저건 우리가 알던 윤정이가 아니에요. 화면 속 윤정은 모든 서류 처리를 마친 후 직원에게 서류를 밀어넣고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를 향해 찰나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해방감과 조롱,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확신이 섞인 김 여사, 가족이 알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자의 그리고 희생자를 비웃는 냉혹한 미소였습니다. 김 여사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쥡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봐, 저것 봐. 우리한테 얼마나 치밀하게 연기했는지 봐. 저 웃는 얼굴이 내 돈을 다 훔쳐갔다는 증거야. 내가 준 브로치를 받았던 그 순간에도 걔는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을 거야. 전연의 웃음은 내가 반드시 찢어놓을 거야. 반드시 갚아줄 거야. 걔가 숨 쉴 공간 자체를 없앨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옆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힘든 현실을 견딥니다. 제가 꼭 잡을게요. 저희한테 이런 수치를 준 거 제 손으로 잡아서 돌려놓을게요. 이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요. 아니, 내가 해야 해. 넌 이미 내 아내한테 한 번 속았잖아.
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 난 걔가 사는 꼴을 못 봐. 넌 걔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 그러니 내가 걔를 찾으려고 하면 걔는 내 모든 행동을 예측할 거야. 내가 움직여야 해. 김 여사는 복수의 목표를 돈에서 윤정의 개인적인 과거로 돌립니다. 그녀는 윤정의 과거 행적을 기록한 메모와 서류철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윤정의 과거 직장 동료, 동창, 심지어 결혼 전 살았던 동네의 이웃들을 무작정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윤정의 결혼 전 이름과 현재 이름 사이의 연결고리, 즉 윤정이라는 이름 이전의 본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허탕 끝에 김 여사는 윤정이가 아주 잠깐 외곽의 한 시골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지역의 작은 임시 숙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숙소 주인은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가끔씩 밤에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걸 봤다. 이름이 윤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그녀의 눈을 빛나게 합니다. 윤정의 이름과 완벽했던 연기는 모두 가짜였지만 그녀의 육체적인 행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이 모든 단서를 꿰맞추기 위해 이 도시를 떠나기로 합니다. 나는 윤정이의 옛 흔적을 쫓아 이 도시를 떠난다. 내가 여기 남아서 경찰 쪽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혹시나 걔가 이 도시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윤정이를 잡을 사냥꾼이 될 거야. 이 추적 절대로 멈추지 않아. 넌 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 김 여사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만을 가진 채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골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우아한 사모님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배신자를 추적하는 복수의 사냥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며느리 윤정이가 결혼 전 잠시 머물렀던 외곽의 시골 마을 오룡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과거 그녀가 살던 수백 평 빌라와는 완전히 단절된 낯설고 삭막한 풍경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순간부터 습하고 흙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짓누릅니다. 김 여사는 며칠 내내 짊어지고 다닌 싸구려 여행 가방을 끌며 마을 입구의 허름한 오룡여관에 도착합니다. 낡은 시골 여관방에 짐을 푼 김 여사는 숨막히는 공간과 익숙지 않은 냄새, 특히 곰팡이 냄새의 구역질을 참습니다. 에어컨은 고장 나 있고 침구는 눅눅합니다. 과거 그녀는 단 하루도 이런 곳에서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수백 평 빌라에서 살던 귀부인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정체를 숨긴 채 움직이는 그림자입니다. 이런 곳에 숨어 지냈단 말이지. 이 냄새, 이 삭막한 풍경, 내가 내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아깝다.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가짜 평화, 내가 이 냄새와 함께 다 되돌려 놓을 거야. 김 여사는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철저히 주변과 동화되어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윤정의 본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번 얻은 단서, 즉 윤정이가 잠깐 아르바이트했던 식당과 임시 숙소 주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식당 주인은 신지영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낯선 김 여사의 모습에 경계심을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집요하게 식당과 여관을 오가며 추적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희망은
여관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슈퍼를 겸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세 번째 방문 만에 식당 주인을 다시 만납니다. 식당 주인은 김 여사의 집요한 질문에 부담을 느끼지만 김 여사는 돈다발 대신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연기하며 정보를 캐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이를 찾지 못하면 제 아들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아이가 그때 쓰던 이름이 정말 윤정이가 아니었나요? 신지영이라고 했었죠? 혹시 본명에 대한 기록은 없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낡은 서류라도 좋으니 보여주시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 살려야 해요. 김 여사의 절박함이 마침내 숙소 주인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숙소 주인은 김 여사의 눈빛에서 진실된 슬픔을 읽고 오래된 장부를 뒤적입니다. 그 장부는 수년 전 윤정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할 때 작성했던 투숙객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가짜 이름인 신지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임시로 기재되었던 본명 이수진이라는 메모가 발견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가족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름 변경 요청, 추후 연락 시 이수진으로 연락이라는 사연과 당시 급했던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켜고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찍어 아들에게 급히 보냅니다. 그녀의 심장은 벅차오르는 흥분과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찾았다. 이수진. 윤정. 아니, 이수진. 내가 드디어 내 소나기에 잡힌 거야. 이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얼굴을 내가 드디어 찾아냈어. 도시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사진 메시지를 받자마자 잠도 잊은 채 즉시 움직입니다. 아들은 이수진이라는 본명을 바탕으로 행적망을 추적하고 과거의 인물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적인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소문한 지 몇 시간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우리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사기 결혼이 아니었어요. 김 여사는 수화기를 든 채 여관방의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 말해.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수진. 그 여자의 아버지가 과거에 우리 회사,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때문에 부도를 맞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저희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상대를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이수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저희 회사 때문에 풍비박산 났어요. 윤정이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모든 게 복수였어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서 10년 전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려고. 김 여사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돈을 잃은 충격보다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의 복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윤정을 복덩이라고 믿고 재산 관리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동안 윤정은 파괴자의 칼날을 갈고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 복수라고? 우리가 걔네 가족한테 뭘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한 일이지. 김 여사는 과거의 일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봅니다. 수십 년 전 그녀의 남편은 현재 해외에 체류해 있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쟁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몰아붙였는지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방식이 도덕적이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수진의 복수는 그 죄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서류를 보니까 이수진의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냈던 탄원서와 그 부도, 사건의 기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증거까지 챙긴 겁니다. 김 여사는 이제 윤정의 단순한 도주가 아닌 그녀의 복수극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이용당했음을 깨닫습니다. 김 여사는 낡은 여관방 침대에 주저앉아 복수심을 넘어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것은 윤정의 본명을 찾아낸 것을 발판 삼아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좋아. 복수라면 복수지. 누가 더 지독한지 겨뤄보자. 내가 10년 동안 준비했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걸 거야. 내가 내 재산을 빼앗았다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빼앗을 거야. 내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정이로 살았으니 내가 너를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낼 거야.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가서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거야. 김 여사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마지막 흔적, 그녀가 결혼 직전까지 사용했던 가짜 신분의 지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의 추적은 이제 흔적 찾기에서 이수진의 현재 생활 경로 파악으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김 여사는 비로소 자신이 쫓는 그림자의 윤곽과 그 그림자가 품고 있던 10년, 묵은 칼날의 정체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분노를 넘어 과거의 죄와 마주하는 피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관방을 나서는 순간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 복수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룡리에서 본명 이수진과 10년 묵은 복수라는 충격적인 동기를 파악한 김 여사는 지체 없이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찾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원한의 그림자를 쫓는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지 않은 채 서울 외곽의 낡고 습한 월세방을 잡아 자신의 은신처로 삼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알던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된 좁고 어두운 방입니다. 그녀는 명품 옷 대신 걸치고 있는 낡은 트렌치코트의 주머니에서 이틀 전 오룡리에서 발견한 이수진의 이름, 석자가 적힌 찢어진 종이를 꺼내어 응시합니다. 난 이제 윤정이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흔적을 찾을 거야.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그 훔친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든 걸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아. 내가 10년을 참고 준비했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무너뜨릴 때까지 숨 쉬는 것도 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위해 완전히 헌신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좁은 방에서 새로운 자아, 즉 복수만을 위한 존재를 구축합니다. 김 여사는 아들에게 연락하여 이수진의 이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과거 기록과 인맥,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과 냉정한 지시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물밑 조사를 계속합니다. 어머니, 이수진의 마지막 흔적은 결혼 2년 전 강남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짧게 일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직장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동료들에게 윤정이가 신지영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숨기느라 애먹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한 명의 연락처가 겨우 남아 있어요. 이름은 박혜리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압구정 쪽에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리, 그 이름 기억해 둘게. 넌 계속 이수진의 법적 기록, 특히 재산 이동 관련 기록을 조사해. 단 하나의 미약한 법적 허점이라도 찾아내야 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할 곳은 내가 움직인다. 김 여사는 아들의 정보를 받는 즉시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철저히 숨긴 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조카 이수진을 찾고 싶어 하는 간절한 친척, 아주머니를 연기하며 박혜리가 운영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플라워 스튜디오는 우아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상류층에서 몸에 밴 품위와 예의를 보이며 박혜리에게 접근합니다. 김 여사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윤정이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잠적했다는 거짓 사연을 늘어놓습니다. 박혜리는 신지영 혹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지만 김 여사가 내민 아들의 명함과 절박한 가족의 사연에 결국 마음을 엽니다. 신지영이요? 저랑 꽤 친했어요. 명품숍에서 일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져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언니가 좀 독한 면이 있었죠. 남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싶어 했고요. 김 여사는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아이가 최근에 자네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라도 한 적 없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 아이가 마지막에 뭔가 특별한 말은 안 했니? 박혜리는 이수진이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늘 상류 사회 진입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냈다고 회상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흘립니다. 지영이 언니가요, 사라지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딱 한 번 연락, 모든 걸 다 끝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말하고는 끊었죠. 그리고 언니가 결혼 전에 항상 이 지긋지긋한 강남을 떠나지 않고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곳에 살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언니가 엄청나게 친했던 오빠 한 분이 있었는데 언니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그분한테 자주 신세졌다고 했어요. 이름이 정재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정재민. 김 여사는 이 새로운 이름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박혜리는 정재민이 이수진에게 고가의 선물을 자주 했으며 이수진이 그를 단순한 오빠 이상으로 의지했던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김 여사는 박혜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튜디오를 나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수진의 치밀함과 배신감에 대한 새로운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여 정재민이라는 인물을 추적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들, 정재민이라는 이름을 찾아. 윤정이가 재산을 넘긴 그 사람일 거야. 걔 사업 기록, 행적, 모든 걸 알아내. 이수진이 이 남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한시가 급해. 최대한 빨리. 아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정재민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정재민은 윤정의 결혼 전부터 친분이 있던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이며 그의 사업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윤정이가 재산을 빼돌린 시점과 거의 동시에 거액의 현금이 그의 회사 계좌를 거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어머니,
정재민이 최근 강남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더 펜트하우스의 펜트하우스 한 채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매입 시점과 금액이 저희가 잃은 돈과 거의 일치합니다. 윤정이가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여자는 우리가 잃은 모든 걸 가장 비싼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늦게 김 여사는 낡은 택시를 타고 더 펜트하우스 앞에서 내립니다. 수십 층 높이의 웅장하고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김 여사의 허름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녀가 과거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높고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건물 앞에 작은 공원에 숨어 윤정이가 살고 있을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봅니다. 오후 10시 30분. 펜트하우스의 창문에서 내부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김 여사는 그곳에서 윤정이 수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윤정은 김 여사가 알던 수수하고 조용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김 여사가 결혼 때 주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서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완전히 해방되고 여유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재민으로 보이는 건장하고 세련된 남자가 함께 서 있었고 둘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윤정이는 낡은 오룡리 여관을 떠나 김 여사가 살던 집보다 훨씬 호화롭고 탐욕스러운 공간에서 훔친 돈으로 완벽하게 복수의 완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복수가 단순한 돈의 회복이 아니라 윤정에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해야만 끝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기서 전현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웃고 있어. 내가 누렸어야 할 모든 것을 저 더러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년이 누리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무릎 꿇게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해줄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파괴하고 너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거야. 김 여사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증오가 깃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복수의 최종 목표가 눈앞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추적의 단계를 넘어 직접 파괴를 시작할 때입니다. 더 펜트하우스 앞에서 윤정이 수진의 해방된 모습을 목격한 김 여사는 그날 밤 낡은 월세방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망감과 윤정을 파멸시키겠다는 강렬한 목표의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파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되찾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윤정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완벽한 성공의 허상 그 자체가 그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숨겨왔던 남편의 비자금 관련 장부를 요구합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의 불법적인 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묻어두었던 가족의 마지막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어머니, 그걸 저에게 왜? 아버지가 그걸 아시면 저희가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잃은 것도 큰데 그걸 건드리면 정말 끝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아들은 두려움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김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의 두려움을 찍어 누릅니다. 조용히 해. 내 아비는 이미 이 나라에 없어. 이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은 전현이야. 내 아비의 비자금 장부까지 써서라도 전현이 가진 모든 걸 부숴야 해.
저 장부에 이수진의 공범, 정재민이 과거에 연루되었던 불법적인 거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넌 내 아비가 하던 일을 가장 잘 알아. 그걸 찾아서 정재민이 무너질 약점을 찾아내. 지금은 법이고 윤리고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직 파멸만이 있어. 내가 이 복수를 돕는다면 넌 내가 속은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 있어. 아들은 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민과 윤정이가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삶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속았다는 수치심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던 비자금 기록들을 해킹하여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의 사투 끝에 아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재민은 단순한 윤정의 공범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와 오랫동안 검은 거래를 해오던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윤정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원수와 손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정재민은 저희 회사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페이퍼 컴퍼니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어요. 특히 최근 더 펜트하우스 매입. 자금은 아버지가 준비했던 불법 역의 투자금과 돈 세탁 루트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정재민의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걸 터뜨리면 정재민은 횡령과 탈세, 그리고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 근데 이걸 터뜨리면 저희 아버지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아들은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떱니다. 내 아비는 괜찮아. 하지만 전현은 눈앞에 있어. 내 아비의 장부까지 써서 전현을 펜트하우스에서 끌어내리는 게 내 복수야. 이 기록을 자네의 지인인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흘려 정재민의 이름과 그가 최근 매입한 펜트하우스를 강조해.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단 내 아비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도록 해. 우린 철저히 제보자의 위치에 있어야 해. 김 여사의 지시대로 아들은 정재민의 불법 자금 흐름과 초호화,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익명으로 흘립니다. 아들은 이수진의 복수 동기가 자신들의 과거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는 강남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를 강타할 만한 초대형 스캔들로 가공되어 곧 유력 경제지 기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틀 뒤 김 여사는 월세방의 낡은 TV를 켭니다. 속보 화면에는 강남 초호화 펜트하우스 소유주 정재민 대표 수천억대 불법 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뜹니다. 기자들은 정재민의 회사 앞에서 취재 경쟁을 벌이고 금융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정재민의 사업은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며 주가는 폭락합니다. 김 여사는 TV 화면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시작이야. 내가 내게 주었던 모든 가짜 행복,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윤정이 수진이 새롭게 구축한 완벽한 성공이라는 허상을 부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윤정은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정재민과 함께 속보를 접하고 극도의 공포에 질립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윤정의 손이 떨리며 잔을 놓치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완벽한 표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녀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복수극에 균열이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재민 씨, 이건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흘린 정보예요.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쫓는 거죠? 윤정은 당황하여 자신의 계획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정재민을 추궁합니다. 정재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정을 노려봅니다. 당신 시어머니 김 여사 아직 안 죽었군. 이 정도의 정보를 그것도 우리 거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부 장부 내용을 흘릴 수 있는 건 당신 시댁밖에 없어. 당신은 내가 그동안 처리했던 모든 비자금 루트를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뭘 흘린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아무것도. 저는 그저 남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연기만 했을 뿐이에요. 윤정은 절규하지만 정재민의 의심은 이미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추적의 단계를 넘어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야.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의 복수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이제 당신이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당신이 나를 속였잖아. 당신이 김 여사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숨겼잖아. 정재민은 냉정하게 윤정을 몰아세우며 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복수를 위한 공모 관계였을 뿐 진정한 신뢰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멀리서 윤정의 파국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정재민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정재민과 윤정 곧 이수진의 관계를 무너뜨려 그녀의 가장 큰 심리적 버팀목과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낡은 휴대전화로 정재민에게 보낼 익명의 문구 하나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재민의 불법 자금 의혹이 터진 지 사흘째, 금융 당국의 예비조사 소식까지 보도되면서 더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이수진과 정재민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언론의 압박은 펜트하우스 내부의 냉랭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재민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모든 분노와 좌절을 이수진에게 쏟아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깨진 명품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와인이 튀긴 붉은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정재민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이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이걸 흘린 거라면 당신이 그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은 거야. 당신의 복수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룬 모든 게 날아갔어. 내 사업, 내 평판, 이 모든 게. 당신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이수진은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눈빛만으로 정재민의 폭발적인 분노에 맞섰습니다. 내 복수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정재민 씨도 이 돈을 가질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 복수심을 이용해 돈을 챙긴 파트너였을 뿐이잖아요. 당신은 이 돈을 당신의 검은 사업 자금과 섞었어요. 내가 김 여사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숨긴 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 거래는 깨끗했어요? 이 돈이 아니었더라도 당신은 언젠가 무너졌을 사람이야. 정재민은 모멸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수진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 입으로 파트너라고 해? 아니, 당신은 내 모든 약점을 알고 이용한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을 때도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렸겠지. 그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재민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도착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 이것은 김 여사가 낡은 휴대전화로 치밀하게 타이핑했던 바로 그 이간질 메시지였습니다. 김 여사는 정재민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수진은 당신이 파산할 경우
당신이 가진 모든 불법 거래 증거를 당국에 넘겨 자신만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을 뿐입니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 역시 당신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복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정재민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배신감과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김 여사 남편의 명령을 받아 경쟁사를 몰아붙였던 그 과정에 이수진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은 복수의 대상과 공범 관계를 맺고 마지막 순간에 파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수진, 내가 날 이용해 10년 전 내 아비 파산 사건에 내가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냐? 내 아비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날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정재민은 이수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고 이수진의 목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았고 신뢰는 제로 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상상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이 정재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녀가 쌓아 올린 감정적, 경제적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대로 이수진의 심리적 버팀목과 경제적 기반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수진은 정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남편의 비자금 장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그녀는 김 여사에게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김 여사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라는 법적인 지위였습니다. 정재민이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고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경우 그 자금의 최종 소유주인 김 여사 남편의 명의가 드러나고 이 돈은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김 여사 일가에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복수가 결국 김 여사에게 막대한 유산을 안겨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은 절박한 상황에서 정재민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정재민 씨,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김 여사만 웃어요. 이 돈이 국고로 환수되든 김 여사 손에 들어가든 당신은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가요.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지키려면 날 믿어야 해요. 이 돈을 당신이 숨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당신이 신뢰하는 제3자의 명의로 다시 옮겨야 해요. 그리고 그 제3자는 김 여사 일가와 당신, 그리고 이 불법 자금의 루트와도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이 이 돈이 김 여사 일가의 불법 자금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당신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배신당했지만 우린 지금 김 여사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어요. 정재민은 이수진의 차가운 논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파멸 직전에 놓인 그는 이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김 여사 일가와 전혀 관계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순수한 제3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이수진은 이 마지막 작업을 통해 정재민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김 여사의 추격을 뿌리치며 이 자금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 10년 복수의 결실을 지켜낼 계획을 세웁니다. 김 여사는 이수진이 정재민과의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음을 직감하고 월세방에서 아들에게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수진이 분명히 돈의 최종 루트를 변경했을 거야. 그녀는 김 여사 일가에게 돈이 돌아가는 걸 절대 용납 못해. 지금 당장 정재민의 모든 통신 기록과 만남, 그리고 금융거래의 아주 작은 이상 징후까지 추적해. 누가 제3자로 투입되었는지 알아내야 해. 그게 이수진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 희망을 밟아 뭉개야 해. 김 여사와 이수진의 싸움은 이제 이수진이 끌어들인 제3자의 이름, 석자를 찾아내기 위한 숨막히는 시간 싸움으로 변모합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이수진의 손을 떠나 제3자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김 여사의 손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수진이 불법 자금의 최종 루트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를 동원했음을 직감한 김 여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며칠간 잠복과 추적을 이어가던 김 여사의 아들은 마침내 그 제3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호. 이수진이 과거 명품 편집숍에서 일할 당시 사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아들은 최민호의 현재 초라한 상황과 이수진이 그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며 이수진의 선의가 가장 악독한 방패였음을 김 여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수진이 가장 깨끗한 은혜를 가장 더러운 자금의 방패로 사용했음을 간파하고 이 방패를 깨부수는 것이 곧 이수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수진의 치밀함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허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월세방을 박차고 나와 아들의 치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최민호에게 접근합니다. 최민호는 지방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서울 변두리 낡은 창고를 개조한 좁은 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화려한 과거를 감춘 허름한 차림 그대로 최민호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퇴근하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최민호의 낡은 창고 방 안에서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수진의 시어머니임을 밝히며 이수진이 10년 복수국을 위해 그를 불법 자금의 최종 희생양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재민의 통신 기록, 이수진이 정재민에게 보낸 자금 이동 관련 암시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수진 아버지의 파산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순수한 도움의 대가가 아니야. 그 돈은 내가 이수진을 위해 짊어질 불법 자금 조성 및 은닉이라는 죄목의 무게야. 정재민이 구속되면 정재민은 살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길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야. 김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는 최민호의 공포와 절망을 극대화했습니다. 극도의 배신감과 자신의 파멸에 대한 공포를 느낀 최민호는 김 여사가 내민 정의와 안전이라는 구명줄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최민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가 떳떳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민호는 자신의 파멸을 막고 자신을 이용한 이수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김 여사와 손을 잡고 진실의 증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이수진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가상 계좌의 비밀번호와 거래 내역을 넘겼습니다. 김 여사는 최민호와 함께 이수진을 유인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이 과거 가난했던 시절 이수진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 근처의 낡은 폐교에 지하 창고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수진의 복수가 시작된 곳에서 끝을 맺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최민호는 이수진에게 돈의 최종 사용처와 비밀,
도피 루트에 대한 중요한 협의를 위해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치밀함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수진은 최고급 차를 몰고 폐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처럼 폐교회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수진이 어두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김 여사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 눈빛은 10년의 응어리가 응축된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내 복수는 너를 악마로 만들었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정의와 선의마저 이용했으니 내 복수는 이제 끝이다. 김 여사의 싸늘한 말에 이수진은 비웃음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과 당신 남편이 만든 악몽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나요? 제가 가진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나요?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최민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수진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이수진에게 받은 은혜의 대가가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이수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저를 도왔던 그 마음마저 거짓이었습니까? 이수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차갑게 최민호를 이용했다고 내뱉었고 김 여사는 이 잔인한 말을 듣고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 여사가 손뼉을 치자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들이 창고 문을 부술 듯이 열고 진입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사관들 앞에서 이수진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최민호 군의 증언과 내가 숨긴 모든 불법 자금 계좌, 그리고 정재민과의 공모 증거가 확보됐다. 너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대신 내 손으로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불법 자금 조성자가 된 거야. 내 복수의 결말은 죄인의 몰락이야. 이수진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광기에 찬 눈빛으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싸늘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의 체포 소식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정재민 역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의 과정은 예기치 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수진이 재판 과정에서 정재민을 공격하기 위해 제출했던 증거들 속에서 10년 전 덮였던 김 여사, 남편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이 금융감독원의 수사망에 포착됩니다. 이수진의 증거와 최민호의 진술,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재수사가 엮여 김 여사 가문의 원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아들은 경악하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쌓았던 모든 더러운 명예가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김 여사는 복수 성공의 공허함 속에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비로소 시작된 진정한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직면하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수진과 정재민에 대한 법정의 심판은 끝이 났지만 그 여파는 김 여사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수진이 남긴 증거와 최민호의 증언으로 촉발된 금융감독원의 재수사는 이제 김 여사 남편의 과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의 핵심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남편의 비자금 최종 은닉처까지 특정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일만은 막아주세요. 이수진의 복수는 끝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 아버지를 지키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이수진처럼 파멸하게 될 거라고요. 김 여사는 낡은 월세방에서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과거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전 이수진의 아버지가 파멸했을 때 느꼈을 절망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복수를 통해 정의를 갈망했지만 그 정의가 자신의 발밑에 놓인 더러운 기반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앉혀놓고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죄는 끝나지 않았어. 내 아버지의 죄가 이수진의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그 죄가 다시 너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우리가 이수진에게 복수한 것은 그녀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지. 하지만 내 아버지의 죄는 그것을 덮는다면 우리는 이수진과 다를 바가 없단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제 나는 속죄를 선택하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다. 내 아버지가 남긴 더러운 명예는 지킬 가치가 없다. 김 여사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비자금 관련 은닉 서류와 증거 일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10년 전 돈과 권력으로 덮였던 남편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다시 드러났고 김 여사 가문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며 명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회사 지분과 모든 재산은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영혼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의 선택은 이수진의 복수가 의도한 것보다 더 완벽한 정의 실현을 이끌어냈고 그녀의 삶은 돈과 명예가 아닌 진실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여사는 수감된 이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이수진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겼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승자의 조롱을 들려주려고요? 이수진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의 복수가 결국 너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 복수의 끝이 결국 우리 남편의 죄까지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내 복수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동시에 우리 가문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의의 칼이 된 셈이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정말 돈 때문이었니? 이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과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복수하고 싶었어요. 악은 악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복수가 정의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복수의 방법 때문에 당신 남편과 똑같은 악이 되었죠. 제가 당신 가문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당신이 당신 남편의 죄를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저의 복수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결국 정의가 될 수 없단다. 그것은 또 다른 악만 낳을 뿐이지. 내 복수가 우리 남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으니 내 아버지의 영혼은 이제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영혼은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너는 이 잔혹한 복수국의 유일한 패배자야.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수진은 철창을 붙잡고 오열했고 그녀의 눈물은 복수가 아닌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유롭지 않은 자신을 직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최민호의 학업과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했습니다. 최민호는 김 여사에게 받은 도움으로 복학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최종 결단을 보며 비로소 아버지의 죄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삶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홀로 자립합니다. 김 여사는 아들과의 작별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 산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곳은 화려했던 더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단순한 삶을 이어가며 고독한 속죄의 시간을 보냅니다. 흙을 만지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만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김 여사는 낡은 시골집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수진과의 악연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새깁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이수진, 너는 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구나. 이 지독한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 그녀는 고독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속죄를 선택한 인간으로서의 결연함을 보입니다. 김 여사는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지만 평화로웠고 복수가 모든 것을 파괴한 후 남긴 진정한 의미, 즉 속죄와 정의의 참된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